자, 그러면 현재 백제 발전 내용을 볼게요. 자, 한번 보면 만의 한 궁장 국가인 백제국으로부터 발전하여 기원 전후에 초기 국가를 형성한 백제는 한 9년의 압박으로 정치 발전에 제약을 받긴 했지만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성장해서 3세기 중엽에 이르러 고대 국가를 이뤘다. 그래서 후한의 한제나 영제 말기에 한 예의 세력이 강성하여 한 9년의 이를 제어하기 위해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제 한지로 유입됐던 위지 동의전 기록은 백제가 2세기 후엽에 한 9년의 대항세력으로 상당히 강력했다는 걸 볼 수가 있다. 요때 한지라는 건 뭘까요? 한지는 여기에서 한지는 자 이거는 삼한 세력을 얘기해요. 그래서 한과 예의 세력이 너무 강성해서 그 당시 백성들이 한지로 유입됐던 삼한지역으로 유입됐다. 그 내용들을 얘기한 거죠. 자, 체제가 이제 정비된 건 고이왕 때야, 고이왕. 예, 고이왕 때. 고이왕은 계통이 비르계로 추정하는 사람도 있고, 온조계로 추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백제 왕시 원래는 초창기 때 두 개 왕시였죠? 온조계통하고 비르계통이죠. 예. 그래서 이제 추정이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고이왕 때 대내적으로는 정복 사업을 활발히하고, 대내적으로 국가체제를 정비하면서 고대 국가를 발전시켰다. 자, 고유왕 13년에 낙랑군과 대방군을 공격해요. 대방태소를 전사시키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백제가 한해 9년에 대항해서 그 국력을 발전시켰음을 나타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몇 차례 서진에 거쳐서 사신을 파견해요. 했고 또 고유왕 때 내부적인 지배체를 정비했는데요. 왕 27년 간제를 정비해서 6자평 16합평을 간품을 설치했다. 그래서 이제 설치하고,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학계에 이제 의견이 좀 있긴 있어요. 왜냐면, 이건 삼국사기 기록이고, 중국 측 기록에 보면, 육자평이나 16평 간품이 요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비시대 이후부터 등장해. 그래서 아마 이제 고이왕의 업적이 아닌데, 후대 기록을 고이왕 때 업적으로 이렇게 해서, 올려서, 적어놓지 않았느냐. 학계에서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긴 있어요. 그 다음에 갈리의 복습을 이제 제정하고 왕 29년에 법령을 내려 갈리로서 제를 받은 자와 도둑질한 자를 장월 3배로 배상하고 종신고금을 근거에 처하게 됐다. 예, 이런 내용인데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거는 삼국사기에 있는 내용인데 요 법령을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된 게 이걸 어떤 책에서는 율령반포라고 이제 해석이 되죠. 근데 이게 말이 안 맞아. 왜냐면 율과 영이라는 개념이 정립된 것은 중국에서 3세기 중엽이에요. 근데 고이왕 때가 언제예요? 3세기 중엽이잖아. 근데 이 서진시대 때 율령이라는 개념이 성립됐는데 그걸 이제 그 시점에 국가가 받아들여서 중국식 율령제를 실시했다?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때 법률은 중국식 율령이 아니라 백제 고유한 법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 그래서 최근에는 일부 교과서에서는 율령 제정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율령 제정이라는 말이. 예. 자, 그래서 그렇게 좀 참고 삼아 알아두시고요. 자, 이런 일련의 정치 제도의 개혁은 백제가 전제 왕권을 기반을 확립하고 중앙 집권 체제를 정비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있고 이에 백제는 3세기 중에 고유왕 때 이어 강대한 정복 국가를 이뤘고 고대 국가 체제를 완비했고요. 그래서 이제 주소나 이런 것들을 보면 수서에 보면 이 고이왕을 백제 시조를 이제 표현해요. 구이라고 하죠. 예, 이걸 고이에 해당하는 말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세기 후반 때 누가 또 등장했냐? 근초고왕이죠. 자, 이때부터 근초고왕 때부터 확실하게 이제 뭐냐면 온조계통이 왕위가 됐다. 그래서 예전에는 온조계통하고 비유계통이 교대로 왕위가 된 걸로 추정하지만 이때부터는 근초고왕이 온조계통이 확실하게 이제 왕위를 장악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부자상속도 되죠. 근초고왕의 아들이 누구예요? 군구수왕이죠. 군구수왕한테 부자상속이 됐다. 참고로 원래 근초고왕의 이름은 초고왕이에요. 초고예요. 예. 거기에 왜 근자를 갖다 붙이냐면 앞에 초고왕이 있었어. 그러니까 초고왕이 있으니까 그 뒤에 있는 초고왕을 구별시키기 위해서 가까울 근자를 붙인 거예요. 예. 구수왕도 마찬가지죠. 앞에 구수왕이 있었어. 근데 그 뒤에 이제 구수왕은 그 앞에 있는 구수왕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훗날 근자를 붙인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구수왕이 되는 거야. 예. 자, 하여튼 그 근초왕 때 이런 비약적인 발전이 되는데 근초왕은 활발한 정복 사업을 전개해서 국토를 크게 확장했고요. 나무는 마한의 나머지 땅을 점령하고 요게 이제 뭐냐면 1번서기에 나오죠. 1번서기에. 그래서 이제 삼국서기 같은 경우에는 마한 정복 기사들 원조왕 때 기록돼 있어요. 근데 그건 믿지 못하겠고 되게 1번서기에 뭐라고 되냐 신공항후가 그 당시 근초왕 그러니까 초공왕에게 명령을 해서 그 친미단을 점령하라고 나와 있어요. 남만 친미단에. 근데 실제로 누가 한 거예요? 근초공왕이 한 거야. 그래서 그때 근초공왕이 일본하고 이제 뭐냐면 처음으로 그 접촉을 했는데 일본의 용병을 가지다가 자기 군대하고 섞어가지고 어딜 친 거예요? 마한을 친 거지. 그래서 거기에 중심지였던 친미단을 공격해서 점령한 거야. 물론 이제 마한을 완벽하게 점령했느냐, 거점 지배했느냐, 여기서 좀 설이 있겠지만 마한을 지배했고 그 대가로 이제 근초공왕이 고마우니까 일본의 그 뭐냐면 왕에게 뭘 내렸어요? 그 당시 칠지도를 하사한 거죠. 근데 그것도 그 근초광 입장할 때는 일본 왕이 좀 약간 밑에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한테 시켜갖고 임명을 하사한 거죠. 금구수왕한테. 그래서 이제 칠지도가 이제 하사한 건데 일본 서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근초공왕이 그 뭐냐면 이게 마한을 대신 점령해 주니까 그 신공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뭐냐면 칼을 하사했다고 됐어. 그래서 말하자면 그러니까 근초광이 이제 말하자면 근초광이 그 너무 이제 그 친미단을 점령하고 나서 그 기념으로 근초광이 그 당시 누구한테 그 신공왕한테 칼을 봉헌 갖다 바쳤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이걸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한때 일본이 어디를 점령했다는 거야. 한반도 한반도 남쪽을 장악했다라는 임나일본부의 근거가 되죠. 근데 우리는 이걸 하사했다고 해석하고 일본 서기에는 이걸 뭐라면 근초광이 그 신공왕한테 봉헌했다, 갖다 바쳤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함으로써 이제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자 부고는 고구려를 쳐서 고구 원왕을 전사시키고요. 나가 동진 외와 교섭을 했다. 자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게 좀 더 살펴볼 게 뭐냐면 왜 그 당시 그 근초광이 오늘 전라도 일대를 장악했을까요? 그거는 그 당시 교육망이 그 변화해서 볼 수 있어요. 그때 그 낭낭 대방이 미청왕 때 멸망당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 여기가 낭낭 대방이고 여기가 백제 고구려 여기 외에 이게 가야인데 자 예전에는 이제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일 때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냐면 중국에서 낭낭을 거쳐가지고 뭐죠? 낭낭을 거쳐서 이렇게 받아들였죠. 중국의 낭낭을 거쳐서 여기 이제 뒤에 외로 이렇게 연결됐거든요. 근데 문제는 낭낭이 망했어. 그러면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가 어디로 옮겨갔어요? 백제로 옮겨갔죠. 백제로 이렇게. 그래서 그때 이제 낭낭에 중국인들 거기에 살았던 한인들이 백제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 백제들이 이제 중국과 연결한 통로 역할, 네트워크 역할을 한 거야. 그러니까 중국에서 어디로 넘어갔죠? 백제로, 가야로, 외로 이렇게 연결돼요. 그러니까 이제 외 입장에서는 중국 문화를 받아들이려면 누구하고 소통을 해야 돼요? 백제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겠죠. 이때 이제 백제가 근초광 때야. 그래서 근초광 때 처음으로 외와 백제 간에 국교가 수립된 거야. 그리고 근초광이 친미단을 공격한 게 뭐냐면 중국 간의 교육을 하고 이걸 다시 가야나 외로 연결하려면 어디가 필요해? 전라도 남부 지역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마한의 나머지 지역, 영산강 유역 지역을 장악하게 된 거야. 그 배경을 같이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다시 근초광 때 얘기를 해서 자, 안우는 고대 국가 체제를 강화하고 부자 상속에 위한 왕위 계승이었죠. 그래서 그 후에 군구수왕한테 왕위를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 박사 공하여금 국사인 서기를 만들게. 서기. 그래서 이제 기존의 구조로 내려왔던 역사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물론 서기라는 자체가 기록을 했다라는 진술어이기 때문에 서기가 명사가 아니라 그냥 그때 그냥 고유 명사가 아니라 그 역사책을 만들었다는 내용이다.
그래서 책은 역사책 이름이 서기가 아니라 뭐냐면 그냥 역사를 기록했다라는 의미인데 이걸 또 서기라고 이제 고유명사 해석했다라는 견해도 있어요. 예. 하여튼 그렇지만 뭐 서기라고 이제 보통 교과서나 통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금고사상 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침노왕이 있는데 침노왕에서 알아볼 것은 딱 하나죠. 알아둘 거는 침노왕은 1년 살다 죽었어요. 이 사람은 동지로부터 뭘 받아들였다? 불교 받아들였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딱 기억할 만한 건 하나고 자, 신라를 보자. 자, 신라는 군장 국가인 사후국에서 출발해가지고 국가 형태를 이제 갖추게 되는데 기록에 보면 BC 57년에 박학거세에 의해서 건국됐다고 해요.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학계에서 또 위기를 많아. 왜냐면 삼국사학의 건국 순서를 보면 누가 먼저 돼 있냐면 신라가 돼 있어요. 신라, 고구려, 백제 이런 순서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신라는 삼국 중에 제일 나중에 발전한 국가죠. 좀 낙후되고 그래서 건국 시기가 좀 맞지가 않다. 김부 시기에서 조작됐다. 그런 설이 있는데 최근에 유물 유적에 보면 이게 건국 시기가 맞아떨어진 유물 유적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건국 시기는 신라가 먼저 건국한 건 맞지만 이게 팽창이나 발전한 거는 고구려 백제가 먼저다. 이렇게 이제 학계에서는 보고 있어요. 자, 하여튼 그때 이제 박혁거세에 의해서 건국됐는데 이때 이제 초기 국가의 모습을 띠고 있고 이때 이제 건국할 때는 이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유의미색과 그 신라에 있었던 사주 유촌 세력들, 토착 세력들 결합해서 이제 만들었다고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쭉 내용을 보면 자, 유리왕 때 육부의 이름을 고치고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학계에 대해서도 위견이 많아. 요때 유리왕은 이제 유리 이사금이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이제 고구려 왕이 아니에요. 네, 유리 이사금이라는 그 신라 왕이 있었어. 그래서 초기 때부터 육부를 굳힌 건 아니다. 그래서 육촌이 육부가 된 것은 이제 마치 유리왕 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학계에서 유리왕 때는 안 봐요. 삼국사 기록이고 언제 때 보냐면 눌지왕 때로 이렇게 보고 있어. 눌지왕 때로. 육부의 형성 과정을 눌지왕, 그러니까 5세기 말 정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자, 하여튼 있고 그 다음에 17관 등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 17관 등 설치 내용도 안 맞죠? 이것도 울진 봉평비에 보면 버프망 그래서 17강 등 율령의 반포도 버프망 때도 보고 있어요. 버프망 때. 이거는 이제 뭐냐면 삼국사기 기록을 너무 인용한 거고 이걸 그대로 믿어서는 안 돼요. 예, 그 뒷날에 이제 여러 업적들을 앞에 땡겨갖고 쓴 거야. 이거는 그래서 편견이 안 맞아. 그래서 보통 그 학계에서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안 믿거든요. 내문학 이전의 기록은 못 믿겠다. 그런 이제 입장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다음 넘어가서 자 보면 다음 단락 보면 이 사도국은 점점 발전돼가지고 여러 주변의 소국들 점령하죠. 예. 그래서 이제 소국 정복 기사들이 딱 나오는데 뭐 이건 다 알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더 넘어가서 이제 신라가 마침내 고대 국가로 갖춘 건 언제 때죠? 내무랑 때죠. 4세기. 자, 신라는 납동강 위협까지 확보를 하고 신라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국가체제 1대를 정비했는데 예전에는 이제 내무랑 전까지는 박석, 김이 뭘 했죠? 삼성 교립을 했어. 그래갖고 이제 이사금 있죠? 그래서 이사금이 연맹왕 체제인데 박석김이 이제 서로 교대로 왕이 됐다가 이때 내문왕 때 김씨가 왕위를 독점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김씨 세력은 나중에 교과서 할 때 좀 얘기하겠지만 나중에 들어온 세력이야. 박과 석씨에 비해서. 그래서 나중에 들어왔는데 김할지도부터 출발하죠. 김씨 세력은. 그래서 최초의 왕은 미추왕 때야. 그래서 미추왕 때 돌아서 하다가 내문왕 때 들어와가지고 왕이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칭호도 이사금 대신에 뭘로 바뀌죠? 마디가로 바뀌죠. 마디가의 의미는 간이란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족장이죠. 그리고 마디비란 말은 큰 막두기야. 그러니까 큰 막두기에 앉아있는 간이란 뜻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처럼 의자가 없었어요. 의자가 있는 건 이제 나중에 그 호접이다 해갖고 이제 이거는 돌골 이런 위구르 계통에서 이제 들어온 거고 의자는 예전에는 어디에 앉았을까요? 말뚝에 앉았어. 나무를 베가지고 말뚝을 만들어갖고 거기 앉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말뚝도 그냥 말뚝이 아니라 큰 말뚝이야. 그거는 누가 앉은 거죠? 왕이나 그 수장들이 앉는 거죠. 그래서 큰 말뚝에 앉는
간. 이게서 뭐냐면 마루안이라고 하고 이걸 대수장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보는데 요거는 이제 그 삼국사기에 있어요. 삼국사기에 김대문의 말을 인용해 갖고 거기에 적어 놓은 거죠. 자, 하여튼 뇌물 마립간 때 그 당시 이제 고구려 사신을 파견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내문왕 때는 그 위기가 처해져 있어. 왜냐하면 누가 쳐들어와요? 가야와 그 다음에 외연합군들이 공격해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문왕이 그걸 막지 못하니까 누구한테 원조 요청을 해요? 강개토 대왕이 원조 요청하잖아요. 그래서 강개토 대왕이 기병과 보병 5만을 이끌고 그 외를 물리치고 더 나가서 그 당시 금강가를 공격하죠. 예, 구야국을.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고구려의 이제 지배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영향력 아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그 당시 신라 촌놈들이 어디로 고구려 사신에 따라서 어디를 간 거죠? 중국에 간 거야. 그래서 고구려 사신들이 따라서 그 당시 신라 사신들과 함께 고구려 사신과 함께 전진으로 가죠. 요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예. 그래서 이게 시험문이 나왔는데 이때 왕 27년, 내문왕 27년 신라 사신 위두가 전진 북연에 가서 그 만났는데 그때 이제 그 북연이라는 그 왕이 뭐라고 했냐면 경이 회동의 형편이 옛과 같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냐?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 중국에서는 이 그 신라들 지역을 뭐라고 했냐면 뭘로 알려주면 진안이라고 알려졌어. 예.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마치 중국에서 시대가 변하고 명호가 바뀐 같이 지금 어찌 옛과 같이 있으시오. 예전에는 진안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사라라고 부른다. 이렇게 했어요. 요 기록이 남아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때 최초로 신라가 중국과 접촉을 해서 사신을 파견했다. 다만 아직까지는 독자적인 사신을 파견을 못하고 뭘 통해서? 고구려 사신단을 통해서 같이 갔다. 나중에 또 백제하고 이제 할 때는 백제 사신단을 통해서 갔고 그 다음에 그 독자적인 어떤 사신단을 파견한 건 언제 때죠? 진흥왕 때죠. 진흥왕 때. 요 기억을 해주세요. 예전에 기출에 언급됐던 부분이에요. 예. 자, 이때 이제 신라가 국가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고구려의 정치, 군사, 외교적 도움이 필요했지만 오히려 이제 고구려 간섭이 더 심해졌어. 그래서 이때 고구려가 이제 신라를 영향력 행사했었잖아. 근데 신라가 이제 그때를 좀 약간 치욕성 역사로 생각하겠지만 신라 입장을 때는 상당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고구려가 가지고 있는 선진 시스템을 뭐예요? 받아준 거죠. 그래서 고구려가 다 깔아준 거야. 이것이 나중에 신라가 발전할 수 있는 바탕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문왕이 죽고 나서 실성왕이 잠깐 즉위했다가 실성왕을 쳐내고 즉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눌주왕이죠. 자, 눌주왕은 누구의 아들이죠? 내문왕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이제 뭐가 된 거죠? 부자상속이 된 거야. 자, 눌주왕이 이제 왕이 되니까 이거 고구려는 안 되겠다. 그래서 고구려를 이제 제거하고 고구려색을 신라 안에 있었던 고구려색을 제거하고 백제와 동맹 관계를 체결하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게 일본서기에 나와요. 그 내용이. 그래서 집안에 있는 수탁을 다 제거해라. 그 내용이 있거든요. 요때 수탁이란 건 뭘까요? 고구려죠. 왜냐 고구려 사람들은 그 위에 조호관 있죠. 새 깃털을 이렇게 해가지고 모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수탁의 의미는 새 깃털을 쓴 사람은 다 제거해라. 그래서 신라 안에 있었던 고구려색들을 다 제거해버린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눌주왕이 누구하고 손을 잡냐면 백제하고 손을 잡아. 그때부터 이제 무슨 동맹이 시작된 거죠? 나제 동맹이 결성된 거죠. 그래서 간사선 전까지 그 전까지 이제 120년 동안 나제 동맹이 있고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신라가 자주적으로 발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왕이 부자상속제가 확립됐고 그래서 내문왕 눌주왕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자비왕 때는 박리란 이름을 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조왕 때는 사방의 우역은 일종의 역참제예요. 예, 이걸 이제 했고 시장을 개설했고 등등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지중왕 때 6세기 때부터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죠. 예,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야연맹을 보자. 잠깐만요. 여보세요? 나중에 전화해, 나중에. 자, 가야연맹은 그 납동강 하류제 변환 시기이 있었는데 이들은 진앙의 통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인 정치 세우고 있고 이것이 후에 이제 가야 제국이 된 거죠.
이 소국대 연맹관계를 이루고 처음에는 구야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했고 이게 이제 술을 시조도 하는 본가야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본가야를 이제 구야국이에요. 우리가 이제 금강가야라고 하잖아요. 예, 이렇게 하는데 원래 이름은 이제 여러 기록을 볼 때 이건 금강가야는 삼국유사에 있는 내용이고 칭호고 백제나 저희 다른 이제 중국 쪽 사서나 이런 데는 구야국이라고 했어요. 구야국. 예. 근데 왜 이게 삼국유사의 금강가야라고 했냐면 그때 이제 이련이 이제 그 구야국을 쓰는데 구야국의 명칭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고민을 했어. 그런데 그 당시 통일신라 시대 때 금강경이라는 그 뭐냐면 오경이 있었어요. 김해 지역에. 그래서 이 김해 지역에 설치된 가야라고 통일신라 시대 때 금강경의 이름을 따서 금강가야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금강가야라고 부르지 않고 뭔가 이름이 있었지만 구야국이라 부른 게 좀 약간 확실해요. 이게 후대 명칭이었고.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본가야는 그 당시 철기 문화가 발달됐고 벼농사가 발달됐다는데 이것도 이제 잘못된 거죠. 이것도 예전 교과서에서 그렇게 적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이건 잘못된 거야.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중개무역을 통해서 번성했다는 게 오히려 이제 바뀌게 돼. 왜 벼농사가 안 되냐면 금강가야는 지금 김해 지역은 뭐예요? 삼각지죠. 삼각주죠. 그래서 그 지역이 이제 델타 지역이냐 평야지대잖아요. 그때는 평야가 없었어요. 그 나중에 이제 그 평야가 생긴 거고 충청 평야가 생성되고 그 고대 시대 때는 거긴 다 바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다를 통해 중개무역을 하고 금이 그 금강가야가 이제 그 뭐냐면 철을 뭐냐면 생산을 해갖고 갖다 팔아가고 번성한 거야. 그래서 금강가야 할 때 금자는 뭐냐면 그 새 금자예요. 그러니까 새의 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새의 바다, 김해라는 뜻이, 아니, 금강가야 할 때는 김해라는 뜻이 말하는데, 김해가 뭐냐면 이게 금이에요. 금. 그러니까 새의 바다라는 뜻이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새를 간장하는 바다, 새가 왔다 갔다 하는 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여기는 철기가 상당히 발달한 지역이었다. 그리고 여기는 그 다음 지금처럼 평야지대가 아니라 뭐냐면 그 해안지대였고요. 그 금강경이라는 의미 자체도 뭐냐면 요게 그 새 금자니까 천을 간장하는 곳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잘못된 내용이야. 예.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하여튼 4세기 말과 5세기 초에 가야연맹 내부에 이제 세력 관계 변동이 나왔고 이때 계기가 됐던 게 뭐죠? 강개토 대왕의 고구려군의 침입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세력 관계가 이제 바뀌게 되면서 이제 뭐냐면 그 대가로 바뀌게 돼요. 예. 근데 이게 주의할 건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육가야설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6가야가 있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야들이 있어. 여기는 12개의 국가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한 20개에서 30개? 요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에 이제 비판하면서 등장했던 개념이 뭐냐? 정기가연맹, 후기가연맹이에요. 그래서 책에서는 이제 육가야라는 말이 안 나와. 정기가연맹, 후기가연맹 등장하고 정기가연맹은 누가 주도했죠? 금강가야. 구야국이 주도했고 후기가연맹은 누가 주도했죠? 대가야. 고령에 있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되고 자, 그 가야연맹 납동강화조의 비옥한 평야지역에서 벼농사를 짓고 요건 틀렸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항구년의 남쪽의 외야 이웃인 한사회와 교육할 수 있는 유리한 경제주권으로 급속하게 발전했고요. 그렇지만 이웃세력의 압력 때문에 자 이웃세력의 압력은 주로 누굴까요? 백제와 고구려 때문에 정치적 부담을 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가야연맹이 중앙집권화 되지 못했던 것은 끊임없이 시달렸기 때문에 신라와 백제, 고구려 백제로 했나? 하여튼 신라와 백제 그걸 끊임없이 시달렸기 때문이죠. 양쪽부터. 자, 가야에서 일찍부터 백제 외의 세력이 압박이 가 있고 고구려군이 또 들어와서 했고 또 신라에 이제 압박을 받죠. 그래서 이런 정치적 분란이 가야군 중앙집권 통일국가를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연맹 형태로 머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쭉 넘어 본가야가 이제 신라 법흥왕 때 지배를 받았고요. 대가야마저도 신라 진흥왕 때 정복되면서 가야연맹은 신라에 병합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압력 때문에 결국에는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하지 못했다. 그런 것들 보시면 되고요. 자, 고구려 전성기 보죠. 이제 초창기 얘기했고 이제 고구려 전성기 넘어갈게요. 자, 고구려 전성 보면 아는 고대 국가 체제가 정비되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를 기반으로 하여 밖으로는 발전을 도모했고, 자, 이것이 곧 삼국의 상호항쟁으로 나타났다. 삼국의 상호항쟁은 언제부터 고구려 강개토 대왕 때 즉위한 4세기 말부터 시작되는데, 이는 삼국화역은 각각 내부적 발전을 촉진시킨 자극제가 됐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자극제가 되었다. 그리고 처음 삼국 상쟁이 주도권을 잡은 것은 중국 세력과 세력을 크게 키운 고구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좀 정리할 게 뭐냐면 중앙 집권 국가 발전 체계, 그 국가의 발전 체계에서 먼저 발전한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네, 고구려죠. 그 다음에 백제. 맨 마지막으로 이제 발전한 나라가 신라야. 왜냐면 신라는 소백산맥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소통이 안 돼. 되게 지역성이 되게 강해요. 지금도 가보니까 뭐 대구, 부산 좀 지역성이 강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중국 세력하고 이제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 국가 발전 단계 늦을 수밖에 없어. 예. 근데 고구려 백제는 주변부터 중국과 이제 계속 끊임없이 교류하는 과정에서 전쟁도 했지만 국가 발전 과정을 이제 빨리 걷게 되죠. 그 다음에 한강 유역을 먼저 점령했던 국가는 어딜까요? 먼저 백제, 그 다음에 고구려, 신라죠. 이런 순서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고구려 태조왕 때 고대 국가를 완성했고 이어서 소수유왕 때 국가적 토대를 건거했다. 소수유왕 때 뭘 했다고 하죠? 태학 설립, 불교 수용, 율령 반포 이렇게죠. 게다가 소수유왕 때 내부 기반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후에 이제 강개토 대왕과 장수왕 때 그 기틀을 마련했던 거야. 예. 자, 그래서 이제 강개토 장수왕 때 이거 국토를 크게 확대하고 전성기를 마련했고 강개토 대왕 때 활발한 정복 사업을 전개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중국이 어떤 시대였죠? 16국 시대였어요. 그 다음에 분열돼 있었어. 그래서 이제 쉽게 북쪽으로 확장시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퉁구, 오늘날 지반이죠. 예, 퉁구의 이제 거대한 강개토 대왕부터 알 수 있다. 자, 이 비문은 그가 주군의 공적을 적어놓은 것으로, 자, 이때 그 기록에 따르면 그 당시 후연을 격파하고요, 모용신을. 그래서 요동을 진출하고, 요 요동 진출인데 엄밀하면 요동을 점령했다고 보시면 돼요. 요동 장악. 이때부터 요동을 장악했다. 이렇게 요동은 어딘지 아시죠? 한반도 이렇게 쓰면, 예. 근데 요하라는 강 있죠? 요쪽이 요동이고, 요쪽이 요소야. 예. 여기를 장악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끊임없이 예전부터 공격을 해왔어. 근데 완전하게 이제 장악한 건 요동이고, 요동을 장악하고 나서 이제 중국 세력을 막기 위해서 요동 방어선을 만들죠.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안시성, 그 다음에 이런 여러 성들 만들잖아요. 요동성, 백암성, 이런 것들을 쭉 요하 강변에 깔아놓잖아. 산성을. 그건 뭐냐면 중국의 침입을 막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동 방어선이 있기 때문에 굳건하기 때문에 고려 초창기 때는 뭐 고구려의 중국 세력부터 공격받아 한때는 두 번에 걸쳐가지고 국내성이 점령당했잖아요. 근데 요때부터는 이제 요동 방어선이 쫙 깔려 있기 때문에 쉽게 점령을 못해. 왜냐하면 국내성이나 평양성을 공격하려면 어딜 뚫어야 돼요. 이 요동 방어선 뚫어야 돼. 그럼 요동 방어선만 뚫으면 그게 아니라 또 거기에 내륙 방어선이 있어요. 국내성 주변에. 그러니까 여러 성을 격파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되게 힘들었던 거야. 예, 중국 세력들이. 자, 그 다음에 동북으로 숙신을 이제 복속시키고, 숙신은 오늘날 어딜까요? 여진족이죠. 예전에는 그걸 이제 숙신이라 불렸어요. 여진. 그래서 이제 그 56국 시대 때는 숙신이라 불렸고, 나중에 당나라 때는 말갈이라 부르죠. 송나라 때는 여진이라 부르고. 자, 하여튼 만주 땅을 차지했고 남쪽은 백제를 점령해. 그래서 그때 백제의 왕이 아신왕이에요. 그래서 아신왕을 이제 공격해서 아신왕이 항복하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중부 지역은 이제 한강 상류까지 진출하고요. 그래서 외에 공격받으니까 이제 신라를 도와서 가야 영면까지 군사를 파견하고 외를 물리치고요. 그래서 고구려는 요동을 비롯하여 요동을 비롯하여 만주 지역의 여러 땅을 점령하고
그다음 남쪽 백제를 공격했고 신라의 원조여 그 판도가 한강 상류까지 이루었다. 그래서 이제 강개토 대왕비에서는 그의 시호를 뭐라고 하냐면 국강상 강개토대왕 평양 호태왕이라고 하죠. 자, 그 시호의 의미를 보면 자, 국강상이라는 건 뭘까 이거는 국강상은 국강상은 장지야. 장지는 뭐예요? 무덤이 있는 곳이죠. 국강상에 묻혔기 때문에 국강상. 보통 고구려 왕의 초기 시호들은 보면 되게 무덤에 묻힌 곳에 해요. 그래서 동초왕 어디에 묻혔다는 거야? 동촌에 묻혔다는 거고 서초왕은 서천에 묻혔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 국강산 장지 묻힌 장소고요. 강개토대라는 것은 강개토라는 건 뭐야? 영토를 확장시켰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고 평양 호태양에서 여기 이제 그 영토를 확장시키고 강개토경 영토를 확장시키고 평안을 안정시키고요. 이 세상을 안정시키고 호라는 건 이게 미칭이에요. 태양이라는 건 뭐냐면 이 태양은 이제 좀 봐야 되는데 이걸 태왕의식이라고 보는데 보통 고구려의 이제 그 독자적 처왕관 중에 태왕의식이 있어. 왕 중에 왕이죠. 네, 왕 중에 왕. 그래서 고구려 왕은 그냥 왕이 아니라 왕 중에 왕이야. 그러니까 중국의 뭐하고 비슷한 거죠? 황제하고 비슷해.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강개토 대왕이 신라와 백제를 완벽하게 점령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복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뒀잖아요. 왜 내버려뒀을까요? 이 사람은 입장 볼 때는 황제가 그러니까 왕 중에 왕이 되려면 주변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제후왕들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고구려 천하관에 입각하면 이 제후왕을 놔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얘네를 살려준 거야. 그래서 왜 조공을 갖다 바치라고. 예. 그래서 이 태왕의식은 고구려 중심의 독자적 천학을 볼 수 있는 그 칭호다. 그래서 국가상은 장지고 강개토경은 그만큼 영토를 확장했다는 거고, 그다음 태양은 그 뭐냐면 그 고구려의 어떤 그 독자적 천학을 볼 수 있는 칭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때 칭호 중에 영락이라는 영혼을 사용했고요.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 최초의 연호다. 그래서 연호 사용은 태양의 호칭과 함께 대국의식, 독자적 천하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 칭호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살펴볼 것이 뭐냐면 강개토 대왕 비문이에요. 강개토 대왕 비문. 자, 강개토 대왕 비문은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보면 잠깐만요. 여기 강개토 대왕이 아대가 있네. 아대 봐야 되겠네. 자, 강개토 대왕 비문이 이게 상당히 역사적 그 사료가 있는데 기록이 많이 적혀 있는데 삼국사기에 적혀 있지 않는 여러 기록도 있어요. 그 삼국사기와 연도가 맞지 않는 게 좀 있어. 강개토의 즉위 연도라든지 등등인데 그럼 어느 게 더 맞을까요? 강개토 대왕이 맞아요? 아니면 삼국사기가 맞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강개토 대왕이 맞을 수밖에 없지. 왜냐 강개토 대왕비는 1차 사료고 삼국사기는 뭐예요? 1000년 후에 기록된 2차 사료야. 그러니까 강개토 대왕 비문이 이제 훨씬 더 정확하죠, 기록상. 예. 그래서 이제 거기 중에 강개토 대왕 비는 크게 이제 3개로 나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고구려의 이제 뭐냐면 신화. 그래서 고주몽 신화 있죠. 요런 것들이 등장했고 여기에서 고구려의 이제 독자적인 어떤 천하관을 볼 수 있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강개토 대왕의 영토 확장 가정이 실렸죠. 영토를 확장하는 거 기록 있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수묘인제도가 있어. 수묘인제도. 그러니까 강개토 그 비문 앞에 태양릉이라는 게 있거든요. 태양릉을 지키기 위한 수묘인들 두는 그러니까 수묘인은 그 무덤지기예요. 묘지기들. 그래서 수묘인들을 이제 할 때 고구려 민뿐만 아니라 백제 신라민도 같이 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제 고구려 신화에 나타난 첫 번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강개토 대왕의 영토 확장 기사인데 제일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게 그 신묘일조 기사야. 그래서 신묘일조가 400년이거든요. 그때 400년에 강개토 대왕이 5만의 병력을 이끌고 어디 친 거야? 금강가를 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요때 그 나온 기사가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 자, 그래서 그 비문에 보면 강개토 6년의 백제 원정 기사를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비문에 보면 백잔, 신라,
그 구시 송민, 유대 조공, 이외 이 신묘년 도회 도회파 백잔 땡땡 신라 이위 신민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백잔이라는 말은 실제 뭐죠? 백잔은 백제를 얘기한 거야. 그래서 백제에 대해서 그 당시 고구려가 사이가 안 좋았어요. 맨날 개기고 그러니까 얘를 낮춰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신라 백제와 신라는 예전부터 우리의 속민이었다는 뜻이야. 그래서 유대 조공은 뭐죠? 조공을 갖다 바쳤는데, 그 다음 외가 신묘년에, 그러니까 이제 1번 측 기록에 이제 입각하면 해석하면 도에 바다를 건너서 백제와 신라를 격파시켜서 신민으로 삼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요. 누가? 1번이.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다르게 해석한 사람이 이제 남한학 중에 정인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아니다. 주체가 누구냐면 이건 고구려라는 거야. 근데 고구려가 왜 명시를 안 했어요? 강개토대왕이 당연히 고구려가 만들었었으니까 고구려 명시할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이걸 해석해야지. 그래서 고구려는 이제 백제 신라는 예전부터 속민이었는데 조공을 바쳤고, 백제가 건너온, 그러니까 외가 건너온 게 아니라 누가 건너왔다는 거야? 예? 백제가 고구려가 건너왔다는 거죠. 그래서 요때 주체는 도의 주체는 고구려. 그 외가 오니까, 10년에 외가 오니까 누가 바다 건너? 고구려가 건너와서 누굴 격파했다? 백제가 신라를 격파해서 송을 삼았다. 그러니까 도의 주체는 외가 아니다 뭐다? 고구려다. 이렇게 주장한 거야. 예. 그래갖고 이제 우리식으로 이제 해석한 거고, 또 어쩌자들은 이제 이거 비문이 변조됐다. 그런 비문 변조술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변조된 비문이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일본 애들이 신묘절 기사를 앞에 해석한 것처럼 해석을 해가지고 뭐에 근거 삼죠? 남한경론. 그러니까 임나일본부의 근거 삼죠. 그래서 한동안 한반도 남부지를 지배를 했다. 그래서 임나일본부의 근거를 삼는 사로서 이 신묘절 기사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칠지도가 있죠.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런 내용도 있고요. 제가 아까 전에 잠깐 잘못 얘기했는데 그 금강가와 관련된 내용은 제가 전북 기사는 덕신년주 기사예요. 그래서 이거 백제 원전 기사야. 신년주 기사는 좀 제가 좀 수정해 주시고요. 자, 하여튼 요 내용들 이게 기출에 나왔어. 기출에. 예. 그래서 이제 한국사 문제도 나왔고, 그다음 역교론 문제와 관련돼 갖고 예전 사유 비판 관련된 데서 내적 비판하시오, 외적 비판하시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장수왕으로 넘어가죠. 장수왕이 어디야? 여기네요. 자, 강개토 위협을 계승해서 고구려하여금 전성균을 맞이하게 한 이래 그 후에 이제 계승한 게 장수왕이죠. 장수왕은 왜 장수왕이겠어요? 어디서 장수왕이죠? 이 사람 되게 오래 살았어요. 예. 그래서 98세까지 장수했어. 98세까지. 이건 사실인 것 같아. 앞에 왕들 중에 되게 장수한 사람이 있거든요. 태조왕은 100 몇 살까지 살았잖아요. 130세까지. 그건 거짓말 같고, 이건 장수왕은 진짜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이 누구였냐면 조다라는 왕이 있어요. 조다라는 게 왕이 아니라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이 조다가 자기 아버지보다 더 일찍 죽었어. 그래서 그게 욕이 있죠. 조다 같은 놈. 거기에 나왔다고 하는데, 자, 하여튼 장수왕을 보면 이 사람의 업적을 보면 이제 수도를 어디로 옮겼죠?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겼죠. 국내성에 평양으로. 그때 이제 평양으로 옮길 때 그냥 자연스럽게 옮긴 게 아니라 당연히 누가 반박하겠어요? 국내성에 있었던 귀족들이 반박하겠죠. 자기 기반을 이제 잃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개도한국수에 그렇게 나왔죠. 그 당시 그 장수왕이 어육을 만들었다. 그 내용이 있어요. 그때 어육을 만들었다는 것은 귀족들 대교를 수청해가지고 죽였다는 건데, 왜 수청했냐?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이동하는, 천도하는 과정에서 반발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야. 이게 이제 개도한국수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자, 하여튼, 이로써 고구려는 대동강 유역의 풍부한 경제적 부를 확립하고 과거 고조선과 낙랑군의 문화적 유선을 차지하여 정치, 경제, 문화에서 비약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리고 대의정원 서해를 통해서 중국의 남북 양조와 교통하여 하는 한편
남쪽은 백제와 신라방면으로 진출하는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일까요? 네, 요거는 남진 정책의 기반을 만들었다. 남진 정책.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장수왕 때부터 영토를 북쪽이 아니라 어디로 확대시켰죠? 뭐 지도를 이제 공격한 건 제외하고는 남쪽을 집중했어.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그때 이제 하북 지역에 큰 왕조가 등장했죠. 선비족이 세운 탁발부가 세운 뭐예요? 북이에요. 그 북이가 너무 커지니까 이들하고 이제 충돌 멈추고 그러니까 북쪽 진출해서 충돌하는 걸 막고 어디로 간 거야? 남쪽으로 간 거야. 그리고 장수왕 또 그 과정에서 무슨 외교를 했죠? 중국 세력과 다면 외교를 했어. 그래서 남북조의 한편에 들지 않고 딱 중립을 써가지고 그 뭐냐면 중립 외교를 했기 때문에 그 장수왕이 영토 확장하는 과정에서 중국 세력과 충돌하지 않았어요. 중국 세력부터 침입받지 않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남쪽을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평양천도의 고구려는 중국의 남북조와 도로 고통하여 그의 압력을 배제하면서 남하 정책을 감행하여 백제와 신라를 압박했다. 그래서 장수왕 21년에 백제와 신라와 동맹관계를 맺게 되죠. 이거는 나제 동맹의 어떤 내용인데, 자, 이런 것은 고구려 남하 정책에 대한 반작용이다. 자, 이때 이제 내문왕 때부터 고구려의 군사적 도움을 받은 신라는 점차 고구려 세력부터 그 이탈돼서 무슨 왕 때? 율제왕 때부터 그래서 백제와 공동관계를 이제 맺게 되고 정작 고구려와 그 침략의 위협을 본격적으로 받은 것은 백제였다. 백제가 이제 계속 공격받고 장수왕 때 그 백제왕은 누구예요? 계도왕이죠. 그래서 계도왕이 이제 장수왕을 이제 대적하지 못하니까 중국의 북위 황제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그때 쓴 유명한 국서가 무슨 국서예요? 계도왕 국서죠. 예, 그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2번 나왔죠. 예. 자, 그래서 계도왕 국서 관련된 내용은 제가 기출문제 분석 강의 때 할 테니까 그거 이제 봐두시고요. 자, 그래서 일단 그 백제 고구려 그러니까 계도왕 국서 내용에 장수왕을 비하한 내용이 있어. 결국에는 장수왕이 열받아서 3만 대군을 보내서 백제를 공격하죠. 그래서 서울 한성을 점령하고 계도왕을 붙잡아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백제는 수도를 어디로 옮겨요? 웅진 옮겨. 웅진. 지금의 공주죠. 웅진 옮겼던 게 뭐냐면 웅진이 방어하기가 상당히 좋아요. 주변 산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자, 그래서 이제 고구려의 영토는 남으로 더 확대돼서 어디 중령과 조종 일대까지 남양에 일어나는 연결선까지 뻗치게 되었다. 중령, 조종부터 해서 남양만. 이걸 알 수 있는 비문이 뭘까요? 이건 중원 고구려 비문이죠. 이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 예전에 역조론과 관련돼서 한번 잠깐 언급됐었어. 예. 그래서 역조론에 가끔씩 한국사 관련된 문제들이 섞여서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수왕 죽고 나서 그의 손자가 등장했죠. 문자왕 때. 문자왕 때. 그래서 문자왕 때 494년 북부역을 이제 정복을 하죠. 그 부의 영토, 북부를 점령하고 그때부터 이제 고구려가 이제 최대 영토를 확보한 게 문자명왕 때야. 문자명왕라고 또 부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영토를 이제 확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백제를 볼게요. 백제는 3세기 중엽에 고대 국가를 설립하고 일찍이 근초광 때 전성기를 맞이했지만 5세기 때 이제 고구려가 강성해짐에 따라 상대주 세력했다. 그래서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과 한성에 함락되고 웅진의 남천으로 백제는 큰 타격을 받게 되죠. 이때 이제 크게 이제 웅진 남천 때 초기 때 권력을 장악했던 세력이 진시와 해시 세력이야. 이들 일종의 왕비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들 세력에 의해서 초창기 왕들이 많이 죽게 돼. 암살당하고. 그러니까 문성왕부터 해서 상근왕 막 죽게 되잖아.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단안한 시기를 이제 겪고 나서 나름대로 이제 백제 부흥을 이제 시발을 이뤘던 왕이 누구냐? 동성왕이에요. 자, 이 동성왕은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칭호에서 이 동성은 이름이 아니에요. 백제는 예전에 되게 이름을 왕으로 붙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근초공 할 때 초고라는 이름이죠. 이 초고는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금구소왕 이름은 뭐야? 구수죠. 그러니까 이름을 갖다 붙였어. 근데 동성왕 때는
처음으로 시호제를 실시했어. 시호. 그래서 중국식 시호는 아니지만 시호제도를 했다. 동송왕 때. 자, 하여튼 이 동송왕 때부터 왕권을 강화시키고 이때 이제 신라와 결혼 동맹을 맺게 되죠. 신라 왕족인 이벌차 비지의 딸을 왕비로 맞아대요. 자,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바꾸는 백제와 신라의 나제 동맹 관계를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또 그 당시 진시해시 같은 그 왕비족 세력도 있었죠. 그 왕비족 세력들을 배척하기 위해서 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이 결혼 동맹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출에 언급됐었어요. 네, 이거 두세요. 그 의미.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그 전에 진시해시들이 너무 강하니까 왕들이 막 사대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력들 양성할 필요가 있었어. 그래갖고 이제 연시라든지 백시라든지 사시라든지 등등을 뭐냐면 육성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들 신흥 세력들을 육성을 하고 특히 이제 그 백시 중에 백가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원래 백가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동성 옆에서 보좌했다가 백가가 이제 자천되니까 간임성을 자출하니까 그 당시 쿠데타를 일으켜서 누굴 죽여요? 동성왕을 죽이죠. 그래서 이제 등장한 사람이 성왕이죠. 성왕은 백가를 또 죽이고 자기가 왕이가 돼. 근데 이게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학계 견해가 있는데 아마 백가가 성왕하고 짜가고 뭐냐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동성왕을 죽였는데 성왕을 입장할 때는 백가를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잖아. 왕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가 군대를 이끌어서 백가를 죽였다. 이런 설도 있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사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사비 있죠. 사비를 천도할 때 그 사비 지역에 그 뭐냐면 토착 세력이 사시예요. 그래서 이들 세력들과 나중에 이제 그 전에 진시해시까지 합쳐가지고 무슨 성이라고 하죠? 팔대성이라고 하죠. 그 백제의 뭐냐면 팔대성 세력들이 이 과정에서 뭐냐면 등장하기 시작했다. 좀 기억을 내서. 근데 나중에 연시, 백시, 사시 같은 신흥 세력도 뭐냐면 커지니까 의자왕 때 들어와서는 이제 믿을 건 핏줄밖에 없다. 그러면서 뭐예요? 이들 세력들은 이제 더 뭐냐면 쳐내고 자기의 부요시 세력들을 강화시켜 나가.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요들 세력들과 어떻게 점점 멀어지게 되죠. 의자왕 때는. 자, 하여튼 이때 팔대성 세력들이 형성됐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들 신흥 세력들의 기반으로 왕권을 회복하려고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제의 국력의 내에도 크게 신장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무령왕 때 이제 있죠. 그래서 이제 무령왕 때 그 중국 남조 양가 사신을 보내서 국교를 강화하죠. 그리고 양나부터 영동 대장군의 간작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요때 양의 사신들이 들어오면서 뭘 가지고 왔냐면 여러 기술이나 문화를 가지고 왔는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무슨 무덤을 만들게 되죠? 벽돌 무덤을 만들죠. 이 벽돌 무덤은 중국식 무덤이야. 우리나라는 벽돌로 무덤을 안 만들어요. 뭘로 만들죠? 돌로 만들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구식 돌방 무덤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근데 벽돌로 무덤을 만드는 것은 중국식 스타일이에요. 예, 그래갖고 이제 벽돌 무덤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죠? 송상리 6호분가, 그 다음에, 문영왕릉.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이건 나중에 문화사 할 때 좀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무영왕 다음에 이제 등장한 게 성왕이죠. 이때 이제 본격적 중흥의 기반이 되는데, 성왕은 시호가 아니에요. 이 성왕은 그 당시 불교를 중흥해서 자기를 일종의 정릉성왕이라고 생각했어요. 전륜성왕. 진흥왕하고 비슷하죠? 진흥왕하고 같은 동시대 인물이에요. 체제 경쟁을 하고 있었고, 이 전륜성왕이라고 이제 내세웠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불교식 왕명이 성왕이라는 칭호를 썼어요. 그래서 요때 잠깐 시호제도가 중지됐어. 요때. 자, 하여튼 이 성왕은 협찬한 옹진은 방어하긴 좋지만 나가기가 좀 힘들어. 그래갖고 강대한 벌판이었던 어디도 천도했다? 사비도 천도했고 거기에 사비성을 만들었어요. 원래 이 사비 지역은 원래 성이 없었던 지역이야. 그냥 뻘판이었어. 그냥 그 저습지였고 이걸 메꿔가지고 계획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종의 나성으로 만들었거든요. 백제도 고구려 영향을 받아서
나성이 별로 없어요. 평저성 상선체제야. 근데 이때부터 이제 나성을 만들기 시작한 거야. 중국에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고대시대 때 대표적인 나성체제가 두 개가 있어. 나성이. 하나가 고구려의 장항성과 그 다음에 그 백제의 사비예요. 그래서 사비라는 신도시를 만들었고 국호를 뭘로 고쳤죠? 남부로 고쳤어요. 남부를 고치는 의미가 있죠? 그만큼 이제 고구려 대항하겠다. 그리고 우리의 그 부의 정통 우리다. 이런 것들을 내세운 거죠. 부여 계승 의식을. 자, 이래서 이제 백제는 안으로 경제적 발전을 도모했고 박근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확보했죠. 유리한 조건을. 성황은 상업을 진흥시키고 불교를 진흥시키고 요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이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문화사 할 때. 그래서 이제 중국의 남조와 교통해서 그 문물을 수입했고 그 다음에 외와 우호를 툭툭히 해서 불교 등 문물도 전해줬고요. 그래서 이 당시 외하고 성황 그 백제는 되게 친밀했어. 왜냐하면 백제는 외가 필요했어. 왜 외가 필요했냐면 한강 유역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필요했잖아. 근데 세상에 공짜가 없죠. 외한테도 그 당시 야마토 정부에도 뭐가 줘야 될 걸 말을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백제는 여러 가지 선진 문물들을 전파해 줬어요. 그래서 뭐 달력도 주고 불교도 전파시켜주고 그다음 유교도 전파시키고 한때는 또 결혼도 하고 그래서 백제 왕조하고 그 당시 야마토 개체 왕조라고 하죠. 게이타의 왕조와 결혼 동맹까지 맺고 그렇게 했어요. 자, 그만큼 이제 백제하고 뭐냐면 외가 야마토 정권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래서 나중에 백제가 망한 다음에 일본에서 원정국까지 파견하자요. 물론 백총관 정투에서 졌지만 그만큼 뭐냐면 외하고 백제 간에 상호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기억을 해두셔야 돼.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눈여겨볼 게 뭐냐면 백제는 22호 중앙관서를 확대 정비하고요. 수도를 오방제를 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종전에 그 22담로제가 있었죠. 22담로 문호왕 때 이제 그거 마련했는데 종전의 담로제를 좀 확대시킨 게 22담로제야. 그래서 무정왕 때 그 당시 왕족들을 파견해서 통치를 했잖아. 그걸 더 정비한 게 뭐냐면 그 오부오방제야. 그래서 중국식 9년제를 백제식으로 바뀐 거야. 그래서 수도를 오부도 놓고 그 다음에 지방을 오방을 해가지고 중앙 집권을 강화시켜 나갔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성황은 이렇게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대외적인 중흥을 깼고 그 다음에 고구려 빼앗겼던 한강 하류 육군을 신라와 합동작전으로 탈환했죠. 그래서 뭐냐면 백제는 육군을 먹고 하류를 먹고 신라는 상류를 먹었는데 이 신라가 이제 뒤통수 때리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신라가 그 당시 배신 후 한강 유역을 다시 상실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이제 배신의 분격한 성황이 1년인가 2년 뒤에 어디를 쳤죠? 간상성을 이제 친 거죠. 그래서 신라를 치다가 간상성에서 전사를 하죠. 그래서 이때 이제 그 관련된 기록이 일본서기에 잘 나와 있어요. 그때 이제 간상성을 칠 때 그 장군이 누구였냐면 그 성황의 아들이었던 누구야? 나중에 그 왕이 됐던 창이야, 창. 부여 창. 그 위도광이라고 하죠. 네. 창이었는데 이제 창이 이제 그 경력자 성황이 병력 소수 경호대만 이끌고 도와주고 갔어. 근데 그걸 이제 신라가 눈치챈 거지. 그때 신라의 그 지역 방어사령관 누구였냐면 김무력이었어요. 예, 김무력 유명하죠. 누구의 그 할아버지예요? 김유신 할아버지잖아. 그래서 김무력이 이제 뭐냐면 딱 기다리고 있다가 뭐냐면 백제 성황이 오니까 공격한 거야. 그러니까 성황은 소수 병력만 입고 간 도중이기 때문에 어제 홀짝이 당했죠. 잡혔죠.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그냥 죽이면 되지. 이걸 이제 누구야 노예 출신의 장수들에게 명령해서 애가 죽여라. 그러니까 이제 성황이 나는 아무리 죽더라도 너 같은 천한 노비한테 죽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 그러니까 신라의 법에 의하면 약속을 배반한 자는 뭐냐면 왕이라도 천한 노비한테 죽습니다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목을 내밀고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은 신라한테 가고 몸은 돌려줬다고 하죠. 예. 이때부터 이제 신라하고 백제 간의 완전히 철저히 원수가 된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싸우게 된 거죠. 예. 그때 이제 잘못한 게 신라도 그냥 몸하고 성황을 잡고 있어도 돌려줬어야 돼.
왜냐면 아무리 싸움이 있어도 왕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원수가 된다고 알고 있잖아. 근데 정치 판단 못한 것 같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큰 고생을 해요. 예. 자, 하여튼. 자, 이때 이제 삼국관계가 반전돼서 백제는 이제 고구려 연결되고 어제동맹국이 신라의 적을 삼는 치열한 싸움이 계속됐다. 이건 이제 여제동맹이라고 또 하죠. 근데 이 여제동맹에 대해서는 또 학계에 또 견해가 많아요. 이게 실제 있었느냐 없느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좀 약간 더 살펴볼게. 이제 주 내용을 보면 그 밑에 이제 문용왕릉이 있네요. 일단 여기 이제 있으니까 놓고 넘어가죠. 자, 문용왕릉이 있는데 이 문용왕릉은 송상리 고분군에 있어요. 송상리 고분군. 송상리 고분군은 공주 지역에 있는 고분군이에요. 사비 시대에 있었던 고분군은 어죠? 능상리 고분군이죠. 그래서 송상리 고분군 가보면 왕급 무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무슨 무덤일까요? 여기는 요때는 굴식 돌방 무덤이죠. 이 굴식 돌방 무덤은 중국식 양식을 받아들였지만 일단은 기본적인 재질은 하강암이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 굴식 돌방 무덤의 문제가 뭐냐면 이게 봉투가 있고 도굴이 잘 돼. 왜 도굴이 잘 되냐? 자, 이게 이제 여기 보면 그 도굴꾼이 꼭챙이를 한번 찍어봐. 딱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파. 그러면 여기 벽도 석재가 있죠. 석재 부셔. 그리고 나서 지붕을 통해서 내려와.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부장품들을 훔쳐가요. 그래서 굴식 돌방 무덤은 부장품이 별로 없어. 아주. 그래갖고 도굴이 잘 돼. 근데 이 문홍왕릉은 뭐냐면 전혀 도굴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굴식 돌방 무덤 아니면 벽돌 무덤이지만 형태는 비슷하거든요. 재질만 벽돌이지. 그래갖고 그 때문에 여러 가지 유물들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문홍왕릉을 처녀 무덤이라고 하죠. 그래갖고 도굴이 안 됐다. 그리고 또 특징이 뭐냐면 지석이 있어. 지석은 이거는 중국에서 이제 자주 사용하는 건데 우리가 보통 무덤 앞에 이제 뭐가 있죠? 비석이 있죠. 그래서 이 무덤이 누구 거고 막 설명해 줬잖아. 근데 비석은 있는데 그 지석은 무덤 앞에 있는 게 아니라 굴식 돌방 무덤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지석을 이제 놔둠으로써 밑에 깔고 그 무덤의 주인의 여러 가지 업적들을 이제 적어놓은 게 있는데 이게 남북조 시대 때 널리 유행했어요. 이 지석 무덤 형태가. 근데 이게 도입돼가지고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문흥왕도 벽돌 무덤을 만들었고 또 지석도 있어요. 그래서 지석이 있고 그 뒷면에 뭐가 있냐면 매직건 있어. 매직건은 이제 뒤에 얘기하고 자 지석 내용을 보면 자 영동대장군은 누구한테 받은 거죠? 양나라한테 받은 그 칭호잖아요. 일종의 간작이죠. 자, 그 다음에 백제 사마왕. 여기에서 이제 사마나는데, 사마는 누구의 이름이에요? 문홍왕릉의 이름이야. 문홍왕릉이 이제 일본 서기에 보면 그 섬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섬이 일본식 발음이 이제 한자 적은 게 사마라는 뜻이야. 그래서 62년에 죽었는데, 그때 이제 뭐냐면 붕했다 이 내용이 있죠. 여기에서 붕이란 말도 상당히 의미가 있죠. 붕이는 누구한테 갖다 붙이는 거죠? 누구한테 붙이는 거예요? 붕은 황제가 죽었을 때 붕이라고 하는 거예요. 황제가 그만큼 그때 백제에서 사마왕을 황제급으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일종 내제 외양시죠. 안은 황제 체제지만 밖으로는 왜 중국과의 관계 왜 좀 왕이나 칭하는. 그래서 붕은 황제가 죽었을 때 붙이는 칭호고 왕이 죽었을 때는 뭐라고 하죠? 흉이라고 하죠. 흉이라고 해요. 그래서 흉년칭호법이라는 게 있죠. 흉년칭호법. 흉년칭호법.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신하가 죽었을 때 신하가 유명한 대신들이 죽었을 때는 뭐라고 하면 졸이라고 해요. 졸. 그 다음에 일반 사람이 죽을 때는 뭐냐면 사라고 하죠. 그래서 고대 시대 때, 그러니까 정근대 시대 때는 신분에 따라서 이렇게 죽음의 표시도 달라. 그래서 붕이라고 칭했던 건 황제급으로 대우받았다. 이런 것들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들이 이제 뭐냐면, 지석에 있고, 당연히 여기에 사마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무덤의 주인공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당시 고대 시대 때 무덤의 주인공을 대리 못하기 때문에 무덤 총자를 붙여서 총이라고 붙였어. 근데 무덤의 주인공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능이라고 붙인 거죠. 왕급은. 근데 또 하나가 있죠. 태왕능도 능이라고 붙이죠. 능이라고 붙인 이유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강개토대왕비가 있어. 그래서 강개토대왕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그 무덤을 강개토 태왕이라고 생각해서 강개토 태왕능이라고 한 거야. 이해되시겠죠? 자, 하여튼 이게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그날 문흥왕릉의 그 유물 유적들 보면 되게 국제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남북조 시대 때 자기도 보이고요. 그다음 오수전도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영향을 받았고, 그다음 일본의 금송이라 해가지고 그 일본산 그 소나무가 있어요. 거기에 금송을 바탕으로 해서 뭐도 만들었죠? 무덤도 만들었죠. 그래서 그 무덤의 유물을 볼 때 그 상당히 백제가 여러 나라와 조율을 했다. 이 국제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걸 알 수 있는데, 자, 이거는 나중에 교과서 할 때도 좀 더 살펴볼게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라를 이제 보자. 신라. 자, 신라는 아쉽게도 제가 이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 할게요. 이거는. 예.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은 신라 나갈게요. 감사합니다.